안녕하세요. 책아주시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아픈 사람의 99%는 장누수다. 부제는 장누수를 막지 못하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없다 입니다. 저자는 강신용 님이십니다. 이분은 워낙 유명하셔서 여러분들도 TV나 미디어를 통해서 한 번쯤은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TV조선을 비롯해서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 건강 관련 강의나 정보를 전해주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대구 한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현재는 내 몸 사랑 한의원 대표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출판사는 내 몸 사랑 연구소 2020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장누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누수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장누수라는 질병이 있으며 이런저런 아주 많은 증상들이 장누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 지인들 중에는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을 통해서는 아무 문제 없이 지극히 정상적인데 늘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거나 특히 속에 가스가 차는 팽만감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원인을 알지 못하니 답답하기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책을 접하고 나서 그분들의 증상과 이 책에 나오는 장누수의 증상들을 비교해 보니까 아마도 그분들의 원인 모를 그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혹은 복부 팽만감 등의 어떤 그런 증상들이 장누수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에게 이 책에서 저자가 추천하는 장누수 치료법 중에 특히 장벽을 복원하고 장누수 치료에 아주 효과가 높은 봄브로스라고 하는 즉 사골 국물입니다. 요거를 한번 드셔보기를 권해볼 작정입니다. 이 책은 총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파트의 주제는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몸에서 장이 담당하고 있는 면역 기능과 더 나아가서 감정 조절에까지 영향을 주는 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2파트의 주제는 장누수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장누수의 정의를 내리고 장누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파트의 주제는 장누수의 원인은 무엇일까입니다. 여기서는 염증이나 약물, 스트레스 등 장누수의 주요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파트의 주제는 장누수가 전신질환을 만든다입니다. 여기서는 장누수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뇌질환, 위장질환, 알레르기 질환, 비만, 여성질환, 만성피로 등 수많은 질환들이 모두 장누수로 인해서 야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5파트는 장누수를 치료하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다입니다. 여기서는 장누수를 치료하기 위한 해독부터 식이 및 생활 습관 개선까지 저자만의 5단계 요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의 99%는 장누수다라는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나를 비롯해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들이 특히 원인 모를 질환들 중에 상당수가 장누수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병원에 가서도 딱히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적인 소화장애나 위장장애, 가스 차는 것 또는 복부 팽만 같은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구독자분들 중에 계시다면은 이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장누수의 정의와 원인 그리고 증상과 치료법에 중심을 두고 만들었으니까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책을 구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장누수의 정의. 소장세포들의 구멍이 나거나 세포들 간의 틈이 벌어져 소화가 안 된 음식물 찌꺼기와 독소, 유해세균,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들어와 각종 장기 손상 및 염증을 유발하여 전신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장누수라고 한다. 장누수가 일어나면 우리 몸의 영양 공급처였던 장이 갑자기 독소 공급처로 돌변하며 전신의 다양한 질환들의 도미노가 시작된다. 장누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장세포 손상이고 다른 하나는 타이트 결합 문제이다. 첫째, 장세포 손상.
장세포의 손상이나 파괴는 특정 물질이 장세포와 상호작용할 때 발생한다. 이 물질들은 병원균과 독소 외에 몇몇 특정 식이단백질도 포함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렙틴, 글루텐이다. 이는 곡물, 콩류, 가지류의 야채에서 많이 발견된다. 장세포가 죽으면 장세포 표면에 구멍이 생겨 장의 내용물이 새어나와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구멍들이 빠르게 복구된다. 하지만 감염자, 글루텐이나 렉틴에 민감한 사람, 그리고 장내 세균 불균형을 앓고 있거나 특정 유전적 문제를 가진 사람 등 장세포의 죽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람은 장누수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타이트 결합 문제. 타이트 결합이란 장세포 간의 연결을 돕는 단백질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탄탄히 결합되어 있는지를 표현하는 말이다. 장벽을 구성하는 장세포들을 연결하는 단백질의 긴밀한 결합성이 장 건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밀가루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글리아딘이라는 물질과 장내 유해균의 대사산물로 나오는 물질들이 이 타이트 결합을 열고 닫는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즉 결합이 닫히지 않고 열린 채로 오랫동안 있게 되면서 장누수가 일어나는 것이다. 스트레스도 장벽을 무너뜨려 장누수를 유발하는데 현대인들은 이 스트레스로 인해 365일 매일 장누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타이트 결합이 쉽게 열리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쉽게 장이 복구될 수도 있겠지만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면 장누수는 곧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스트레스가 질병을 만든다는 관점에 이 장누수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장누수 상황이 계속되면 손상된 장세포는 세포 자살을 하게 되고 이 세포 자살로 인해 다른 장세포가 손상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일부 약물, 일부 유해균, 알코올 등에 의해서도 타이트 결합은 쉽게 무너진다. 즉 장벽 조절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때 장누수가 일어나는 것이다. 장누수의 증상들. 자신이 장누수 상태라는 것은 스스로 인지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현재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장누수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소화장애 증상이 계속 나타났는데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흔히 장누수로 진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누수일 때 나타나는 특별한 증상이 있을까? 안타깝게도 장은 통각 수용체가 없어 장이 느끼는 불편함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장누수를 빨리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다. 대신 다음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장누수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첫째, 소화기 증상, 속쓰림, 가스, 팽만감, 식후 트림, 소화불량, 악취나는 변, 변비 및 설사, 구취, 메스꺼움. 둘째, 피부 증상, 여드름, 건조한 피부, 발진, 두드러기 및 가려운 피부, 건선, 습진. 셋째, 신경계 증상, 식후 피로, 인지 기능 저하, 두통, 편두통, 불안, 우울증, 불면증, 발달장애 및 자폐증. 넷째, 기타 증상, 통증, 관절통이나 요통, 음식 민감성 및 음식 알레르기, 자가 면역 질환, 비만, 영양결핍, 잦은 감기 등이다. 고맙게도 장은 여러 신호를 통해 우리에게 그 위험성을 알려준다. 속쓰림, 메스꺼움, 복부 팽만감, 가스, 명치 통증, 변비, 소화불량 등의 증상들이 바로 장누수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다. 이는 곧 장누수로 가기 전에 내 몸을 돌보라는 고마운 신호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바로 알아차린다면 장누수뿐 아니라 전신질환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신호를 느끼고도 단지 소화가 안 되나 보다 라고 가볍게 넘겨버리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증상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 장누수로 이어지게 된다. 장누수의 원인들. 첫째, 침묵의 살인자 염증. 우리는 염증을 일컬어 침묵의 살인자라고 표현한다. 아무런 증상도 없이 서서히 생명을 조여오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뜻에서다. 실제로 염증은 각종 장기의 질병을 발생시키고 암과 치매의 씨앗이 되며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비만, 당뇨,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전신성 염증을 만들어내는데 이 염증이 거꾸로 장에 영향을 주어 염증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긴 장의 염증은 곧 장누수로 이어지고 장누수 상태가 지속되면 거꾸로
장 누수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온 독소로 인해 염증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둘째, 음식이 장 누수를 만든다. 음식은 장에 들어오는 순간 염증을 일으킨다. 건강 상태가 정상인 경우 우리 몸의 보호막인 장벽의 기능을 통해 금세 염증이 사라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염증이 지속되면 장벽이 뚫리며 장 누수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면 장 누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음식에 대해 한번 살펴보자. 심각한 전신질환의 주범 글루텐. 현대인의 뇌질환의 70%가 글루텐의 영향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오늘날 글루텐은 매우 심각한 성분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매일 거의 몇 끼니의 글루텐을 섭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루텐은 밀가루, 보리, 귀리 등의 곡물과 소스류 등에 들어있다.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글루텐은 셀리악병을 앓고 있는 사람만 피하면 된다고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 셀리악병을 앓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글루텐이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글루텐은 장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고 자가 면역질환을 유발한다. 글루텐이 일으키는 염증 반응은 장내 세포를 죽이고 산화를 일으킨다. 이로 인해 자극을 받은 세포벽이 뚫리면서 장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다. 장 누수를 통해 몸으로 들어온 독성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우리 몸에는 질환이 생기게 된다. 장을 활짝 열어 독소를 마구 배출하는 알코올. 알코올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장벽의 기능을 방해하고 장 누수가 생길 가능성을 높인다. 회식이나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술을 좀 과하게 마실 경우 최대 4일까지 장의 타이트 결합이 열린 상태로 놓인다는 임상 자료도 있다. 알코올은 소화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장을 손상시키는데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여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몸 안으로 독소를 유입시킨다는 사실이다. 장에 염증을 만드는 유제품 속 카제인.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카제인은 우유를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이다. 그런데 이 카제인은 불내증으로 인해 장 누수를 일으킨다. 불내증이란 특정한 음식에 대해 인체에 소화 요소가 없어 소화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유 등의 유제품을 섭취했을 때 불내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30% 이상이라고 한다. 유당 불내증이 있는 경우에는 유제품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간단한 치료법이다. 그러나 불내증이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유제품을 먹게 된다면 장에 염증이 일어난다. 또한 유제품을 계속 섭취할 경우 장 속에 살고 있는 여러 세균의 균형을 깨는 장내 세균 불균형이 일어나 결국 장 누수로 이어진다. 세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 액상과당, 설탕, 그리고 아스판탐,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과자, 빵에 들어있는 설탕과 액상과당은 장에 있는 세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다. 이런 음식을 먹는 순간 세균들은 장 내에서 파티를 벌이면서 과다 정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장벽을 자극해서 염증을 만든다. 염증이 생긴 장벽이 뚫리며 장 누수가 발생한다. 내 몸을 망치는 괴물 트랜스지방. 내 몸을 해치는 최악의 지방. 지구상에 현존하는 음식 중 혈관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꼽으라면 바로 트랜스 지방이다. 우리는 이를 괴물 같은 지방이라고 부른다. 입에서는 맛있지만 일단 내 몸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괴물로 변해서 내 몸의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손쉽게 해결하는 배달음식, 밖에서 먹는 외식 음식 등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트랜스 지방이다. 칼로리만 낼 뿐 단 1%도 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 자체가 혈관벽을 갉아먹고 염증을 일으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 트랜스 지방은 좋은 지방을 변형시키고 고지혈증과 염증, 지방간 비만, 불임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마가린, 피자, 만두, 치킨, 소시지, 아이스크림, 과자, 빵, 햄버거, 믹스커피 등과 같은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저장이 긴 가공식품, 기름에 튀긴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러한 인공 트랜스 지방은 인간의 뇌 기능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해친다. 또한 좋은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성과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며 동맥과 심장에 손상을 준다.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장에 있는 유익균은 줄고 유해균이 증가한다. 이렇게 장내 세균이 불균형 상태가 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염증을 유발하는 독소 LPS가 증가한다. 만약 장내 세균 불균형으로 인해 장 누수가 일어난다면 LPS가 온몸으로 들어오면서 염증을 유발해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을 만들어낸다.
트랜스 지방을 섭취하면 장벽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어 장벽을 손상시키고 그 염증으로 인해 결국 장누수가 일어난다. 약물이 장누수를 만든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약물은 보편적이고 편리한 증상 완화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무심코 복용하는 약물들은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는 탁월할지 모르지만 장기간 복용하거나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몸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항생제, 아스피린과 진통소염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위장에서 점막염증과 출혈을 유발하고 장벽을 보호하는 점액 생성을 억제시켜 위와 장을 보호하는 기능을 약화시킨다. 또한 위와 장벽에 염증을 일으키며 속쓰림, 소화불량, 메스꺼움, 팽만감, 설사 및 복통 등의 증상과 위, 십이지장 궤양 및 위장 출혈을 유발하고 장내에 공생하는 세균들의 불균형을 만들어낸다. 이로 인해 장벽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장누수가 발생하면서 전신질환이 시작된다. 장누수 치료의 5단계. 그동안 나는 이 5단계 치료를 통해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던 수많은 병이 치료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제1단계 해독. 해독이란 말 그대로 독을 푸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일상 곳곳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독소를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의 입, 코, 피부를 통해 외부에서 인체로 유입된 외부 독소와 각종 스트레스, 호르몬들, 음식물, 활성산소, 간에서 분해되지 못한 호르몬 등 내부 독소가 우리 몸에 쌓여 다양한 질병을 만들어낸다. 물론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의 세포는 해독 메커니즘이 잘 장착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장기들이 처리하지 못할 정도의 독소가 유입될 경우 문제가 생긴다. 즉 우리 몸에 쌓이는 독소는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양을 맞춰 제로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 양이 불균형을 이룰 경우 독소가 쌓이게 되는 것이다. 독소 제로 상태를 만들려면 들어오는 독소를 줄이거나 해독 장기의 기능을 높여줘야 하는데 산업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전자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해독 장기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해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내 몸을 해독하는 8가지 방법. 첫째, 좋은 물을 충분히 마셔라. 하루 2리터. 둘째, 항염증 식이를 섭취하라.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한다. 셋째, 간헐적 단식을 하라. 적어도 하루 한 끼 단식 혹은 공복 상태 16시간 이상 유지하기. 넷째, 규칙적으로 운동하라. 다섯째, 야채 주스를 마셔라. 여섯째, 수면의 질을 높여라. 가급적 10시에 잠들어 7에서 8시간 숙면을 취한다. 일곱번째, 필수 지방산을 섭취하라. 오메가3, 오메가6의 균형 섭취. 여덟째, 장 운동성을 향상시켜라. 유산균을 섭취하라. 제2단계, 소화기능 정상화. 어쩌면 모든 질병의 시작은 소화장애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장누수도 소화장애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더 많다. 소화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장누수 치료뿐만 아니라 자가면역질환, 염증질환, 만성피로, 만성통증 등 다른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소화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식사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3분 정도 명상을 하여 인체를 부교감신경 우위 환경으로 조성해 뇌에서 소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식사가 시작되면 음식을 최대한 꼭꼭 씹어 먹고 국물에 말아서 급하게 먹지 않으며 식사 중에 물 마시는 것을 최소화한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명상을 하거나 밖으로 나가 천천히 30분 정도 걸으면서 산책을 한다. 무엇보다 식사 전후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서 위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장 운동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제3단계, 장벽 복구하기. 장누수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장벽을 복구하는 단계다. 장벽을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는 본브로스, 즉 사골 국물을 먹는 것이 좋다. 우리가 흔히 사골 국물이라고 하는 본브로스는 소, 양, 닭, 오리, 가금류, 생선의 뼈를 오랫동안 끓여 만든 국물을 말한다. 국물에다 당근, 양파, 샐러리, 마늘 등의 야채와 허브를 곁들여 끓여주면 좋은데 국이 다 끓으면 뼈와 야채는 버리고 국물만 마시면 된다. 이 국물에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콜라겐, 젤라틴, 항산화제, 칼슘, 마그네슘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인체 전반에 도움을 주는데 특히 손상된 장벽을 복구하는데
매우 탁월하다. 본브로스가 장누수와 자가 면역질환 치료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본브로스는 장내에 거주하는 유해균을 살균하여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장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브로스를 꼭 챙겨 먹기를 권장한다. 더불어 유산균의 섭취로 장내 세균 환경을 정상적으로 회복해주고 면역 시스템도 균형을 잡아주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제4단계 장내 세균 균형 만들기. 불균형된 장내 세균의 균형을 만들어주는 것은 장누수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이미 무너진 장내 세균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단순히 유산균만 먹어서 회복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음식이 장내 세균들의 분포 구성을 결정하는 데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따라서 장내 세균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식이는 매우 중요하다. 고설탕, 고지방, 식이 및 알코올은 장내 세균 균형을 무너뜨리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줘야 하며 유산균 섭취와 함께 유익균의 먹이인 식이섬유를 같이 공급해주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나 알코올 그리고 수면장애 등의 식습관과 생활습관 등도 크게 좌우하기에 먼저 장누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장누수를 만드는 원인들과 과정을 이해했을 때 이 치료 과정은 수월해진다. 제5단계 식이와 생활습관 바꾸기. 아무리 용하다는 명의를 만나도 환자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병은 치유되지 않는다. 장누수는 각 단계별 치료가 모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평소 생활습관과 식이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재발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저자가 추천하는 식이요법은 팔레오 식이요법이며 팔레오 식이요법에는 다음의 10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인간이 만든 가공식품보다 자연이 주는 음식을 선택하라. 현대인들은 가공식품에 길들여져 있다. 각종 가공, 정제식품과 인공 감미료, 조미료, 방부제, 살충제, 제초제, 호르몬, 항생제 등은 가급적 먹지 않는다. 대신 자연 그대로인 음식을 섭취한다. 둘째, 우리 몸을 치유하는 지방을 섭취하라. 식물성 오일에 함유된 오메가6는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이 함유된 음식 섭취를 줄이고 지방을 태우고 내 기능과 에너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건강한 지방, 즉 오메가3를 섭취한다. 셋째, 설탕 섭취를 줄여라. 옥수수당, 정제설탕, 시럽 등에서 얻는 단맛을 버리고 자연에서 얻은 꿀로 대체하는 게 좋다. 넷째, 질 좋은 고기를 먹어라. 가둬진 채 사료를 먹고 자란 육류는 염증을 유발하고 질병에 걸리기 쉽다. 이런 동물들은 심장질환, 암, 만성통증, 비만에 걸리기 쉽다. 반면 자유롭게 방목해 키운 육류는 먹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 다섯째, 가능하면 발효식품과 발효음료를 섭취하라. 발효음료에는 프로바이오틱스, 효소, 유기산 등이 풍부해 건강한 장을 만들어준다. 생치즈, 목초를 먹고 자란 동물로부터 생산된 요거트, 버터 등의 유제품이 좋으며 김치, 피클 등 발효된 여러 종류의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좋다. 여섯째, 오염되지 않은 바다에서 나는 것 중 나쁜 것은 없다. 생선에는 건강한 동물성 단백질이 육류보다 훨씬 풍부하다. 생선 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단, 양식 어류는 가급적 피하며 수은과 중금속에 중독되었을 수 있으므로 대형 어종은 피해야 한다. 일곱째, 식물성이라는 이름표에 속지 마라. 콩기름, 옥수수유, 캐놀라유 등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오일은 먹지 않는다. 여덟째, 동물의 내장과 부산물에 숨은 미량 영양소에 주목하라. 목초 먹고 자란 동물의 간, 골수, 뇌, 피 같은 고기의 부산물에는 미량 영양소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 아홉째, 탄수화물도 섭취하라. 단 곡물은 피하라. 탄수화물 섭취하되 밀, 보리, 호밀 등의 곡물은 줄이는 게 좋다. 쌀은 평상시 먹던 양에서 50% 줄여 먹고 식이섬유를 주로 섭취한다. 열번째, 달걀은 오케이, 우유는 노. 달걀 등의 알유는 인류의 단백질 보충원이 되어왔다. 달걀은 유정란을 선택하되 달걀 알레르기가 있다면 피하는 게 좋다. 우유는 가능한 한 피하되 발효유인 케피어 등은 괜찮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